배고픈 아이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때려서 우는 거를 그냥 막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계를 없앤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자체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온도계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슬프지만 지금의 시장은 오히려 2017, 2018의 시작인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지금은요 어떻게든지 되는 은행 찾아주세요. 제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요런 형태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대출력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죠. 대출 전문가 풀팩 강현옥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요번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상황이 네. 또 마침 또 다시 시작된 그 부동산 불장 뭐 이런 그쵸. 네. 시기여가지고 네. 요즘에 또 대출 규제가 또 추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대출이 나오긴 나오냐.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걱정들도 같이 좀 있는 네. 시기다 보니까 마침 또 네. 이렇게 물어볼 게 많은 타이밍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627 대책 나오고 한번 대출 규제가 딱 네. 터지면서 약간 거래량 잠잠했다가 네. 97 대책 나오고 나서 다시 지금 막 뛰어 맞습니다. 올라간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인지 그리고 네. 사실이라면 뭐 어떤 뭐 사례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7 나오고 나서는 사실상 바로 얼음장이 되진 않았고 오히려 갑자기 나온 규제였기 때문에 627 이전에 본계약건을 마치신 분들이 아직 은행에 총량이 남아있냐, 내가 627 대책 전후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게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폭발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줄었어요. 많이 줄고 8월까지 또 휴가철도 있었고 근데 9월에 오히려 97 대책이 나오면서 문의가 지금 완전 폭증했어요. 완전 폭증했다. 네, 627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전에는 사실상으로는 627 대책 전에는 고가로 해서도 충분히 이제 10억 이상도 6억 이상도 이제 대출이 나오시는 분들이 DSR만 통과되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수요도 좀 있었다면 지금은 수요 자체가 6억 원의 대출이 잘 나오냐 이걸 가지고 한 8억에서 15억 그리고 여전히 20억대도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폭증했는데 그 문의 자체가 원래 서울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제 경기도권까지도 그다음에 네. 지방에 대한 문의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이미 풍선 효과나 불장이 점점 번지고 있다. 대출 시장에서는 시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딱 한 달 전으로 볼까요? 네. 예를 들어 뭐 9월 1일 네. 하고 뭐 9월 30일 네. 요 한 달 사이에 어떤 문의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게 얼마나 늘었나? 그 전에는 문의가 와도 접수건으로 이어지는 게 극히 많이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이 되는 곳 있으면 무조건 넣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조급한 시장이고 그리고 본인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고 싶으나 매도자가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네. 네,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집주인분들은. 그래서 문의는 많은데 만약에 계좌가 나온다 그럼 바로 접수건으로 연결되는 그 문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대기 수요라든지 또는 내가 조금 시장을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계좌가 열리는 동시에 매물이 있는 동시에 바로바로 거래가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하는 매물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는 사실상으로는 많은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97 대책이 어찌 보면 공급 대책이고 부동산 종합 대책이었는데 네. 이거 나온 이후에 좀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고 사람들이 네. 좀 조급해한다. 그 네. 말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아 이거 좀 실망스럽다. 불쏘시개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안 나온만 못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97 대책에 다 아시겠지만 뭐 입주 물량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밝혀진 것도 없고 착공 물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러한 신축이라든지 좋은 입지에 집이 들어올 수는 없구나라는 걸 오히려 판단을 하시고 빨리 움직여야겠다라는 이제 포모 현상이 오히려 벌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97 대책 이후에 문의가 확 늘은 것은 사람들이 97 대책으로 공급 대책이라고 판별하기보다는 실망했다. 그렇게 보면서 대출이 오히려 지금 6억까지 나오는 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오히려 그때 또 이제 말한 게 지금 나오는 대출 규제에서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것도 함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8에서 한 14억 사이 때들이 뭐 네. 지금
뭐 불장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6억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딱 거기니까. 그리고 이제 갈아타게 하시면서 본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20억, 그래서 한 그러니까, 25억대까지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한 8에서 14억짜리 파신 분들은 또 한 20억대 네, 가는 그렇죠. 거고 네. 20억대 파신 분들은 또 30억대 네. 가는. 지금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결국에 또 그냥 그렇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느낌인데 네, 네. 아까 그 8에서 14억대들이 요즘 막 불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대략적으로만 어느 지역들인지 왜냐면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보통은 대출 문의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있다, 또 물량이 열렸다 그러면 일단 이 매물이 대출 가능한지를 먼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이 정도 가격은 이제 뭐 장위라든지 또는 뭐 동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낮은 소형 평수 위주의 이제 질문들이 오시는 거고 서울 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경기도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네. 과천 분당 이런 소형 단지들도 이제 보고 있고 그 경기도 쪽에는 그래도 34평까지는 그래도 좀 비포 위주로는 볼 수 있는데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과 맞먹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거기는 이제 34평 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25평 또는 10평대, 20평대 초반 문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입지를 낮추기보다는 평수를 낮추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거나 서울에 뭐 아주 준하는. 붙어 있는 지역들 네.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좀 거래도 많고 뜨겁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뭐 일주일 만에 뭐 5천 1억씩만 올리고 있는. 그렇죠. 네. 뭐 강남권이나 또는 중강남이라 표현하는 강동이나 요런 데도 있는 자리에서 1억도 올리기도 하고요. 대입 네. 배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팀이 그냥 줄 서서 또 보러 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갑자기 또 확 이렇게 막 불장이 돼버렸는데 네. 결국에 이제 97 대책을 기다렸던 분들이 아 이거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에 지금 대출 받아서 이동을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대출을 그 뭐 주담대도 네. 받지만 뭐 전세 쪽도 받는데 전세 쪽에서는 뭐 딱히 지금 어떤 뭐 변화는 없는 거죠. 아니요, 전세 대출. 매물도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 건수가 있는 곳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매물과 쓰지 않은 매물이 서로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데도 전세 매물 자체가 저희도 이제 찾아보면 KB 시세 조회해야 되니까 네. 보면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도 생각보다 엄청 적다. 맞아요. 너무 적다. 그래서 전세도 나오는 대로 족족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부족한데 매물도 뭐 거래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집은 사야 되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과열 양상으로 막 가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집 사러 다니는 분들 중에는 포기했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 계좌가 안 나와. 네, 분명히 있는 매물이라고 해서 갔는데 좀 전에 나갔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일부러 이제 허위 매물을 올리신 건지 또는 미끼 매물을 올리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진짜로 이제 동호수까지 나온 거는 사실상은 실제 매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매물들을 이제 줄 서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으로는 가야 되는 아파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러진 않잖아요. 오를 만한 곳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방은 또 잠잠한 곳도 훨씬 많고요. 네. 미분양 나는 곳은 계속 나고 있고 그러니까 양극화 형상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불장을 이렇게 연출하는 곳은 수요가 많은 입지가 좋은 그런 곳 위주로 대출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르는 곳이 또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약간 네. 요즘에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대출 접수나 문의도 그냥 계속 그 동네만 그러니까 정답지처럼 정말 네. 비슷하게 강동에는 또 이런 단지, 거기 단지. 마포에는 요런 단지, 성동에는 요런 단지 막 이렇게 거의 찍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 위주로 또 그러한 매물들 위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조금 싼 단지가 있어도 안 산다요. 이런 그러니까 거죠. 불인이 분들은 사시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여기 매물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니까 한번 이거를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매물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한 시세 트래킹을 하시겠죠. 그래서 성남에는 이 정도의 매물이 또 광명에는 이 정도의 매물이고 안양 평촌에는 이 정도 매물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매물이 열리는 곳에 이제 계좌를 쏟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걸 해보면은 뭐 불장이라고 설명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동네는 뭐 맞아요. 조용하다. 조용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뭐 어떤 분이 뭐 제가 지금 그 지역 불장입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 조용한데요?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는 조용한데 옆에는 막 불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를 곳만 오르니까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 집을 팔고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거는 사실 입지가 낮은 곳에 내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네. 사실상 그런 분들도 이제는 매도 문의가 온다, 매도 콜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곳들도 이제 온기가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627 대책 규제로 인해서 이제 6억까지 막혔기 때문에 6억으로 살 만한 어떤 그 가격대들은 아직 대출 규제를 뭐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니 이번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 대출 규제를 맞은 뭐 예를 들어 20-30억대 그쵸. 이런 동네들은 지금 문의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문의량은 줄었으나 거기는 사실상으로는 거래량이 막 동반이 되지는 않지만 한 번 거래가 될 때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미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실거주 위주로 했을 때 6억 정도 받으셔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 전세에 한 번 더 머무를까 하다가 시장 상황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라 대출의 힘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움직이는 수요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소외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약간 인천 쪽하고요. 네. 이제 서울 이제 동북부 쪽 그쵸. 이쪽에 네.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동네 조용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쪽은 좀 매수 문의가 좀 없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갈아타실 분들과 그다음에 무주택자 중에서도 내가 웬만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 2년, 4년 또는 길게는 6년까지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높아요. 유튜브나 이런 부익남 채널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 오를 만한 곳이고 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콕 찍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매물이 없으면 여기 대체 아파트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해도와 선호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매물이 오면 바로 쏘는 그런 현상인 거고 아닌 곳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곳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온기가 펼쳐가고 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지역적인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봐도 되나요? 네, 네. 이게 앞으로 계속 될까요? 좀 점점 넓어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홀로 아파트까지 퍼지고 모든 지역이 뭐 20년, 21년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웬만큼 뭐 역세권이다 그리고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학군지다 인프라다 이런 게 갖춰진 곳이면 충분히 온기가 더 펼쳐져 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공급이 그렇게 질 좋은 공급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꼭 뭐 그 지역을 떠나서 예를 들어 마포가 한번 25억, 30억 막 이렇게 네. 하니까 여기는 627 대책 전에는 대출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사셨는데 지금은 대출이 막혔잖아요. 네. 그 627 기준으로 보면. 근데도 지금 거래량이 다시 는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매수가 되고. 네. 그러면 어딘가에서 돈을 만들어 오셨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그 대출 접수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이게 무주택자보다는 갈아타신 분들이 본인의 집이 털리고 나면 매도 금액을 가지고 와서 움직이시는 시장인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실상으로는 또 사실 강남을 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가는 곳이 마포 성동 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네. 또 마포 성동의 대장 단지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또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무주택자가 직접 들어간다기보다는 본인 집이 털린 다음에 갈아타기의 수요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집을 한 15억에 팔고 네. 모아둔 돈 한 3, 4억에다가 네. 대출 6억 받고 맞아요. 그렇게 산다.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34평을 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매물이 갑자기 1, 2억 오르니까 그다음 어쩔 수 없이 25평. 근데 그마저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진짜 뭐 한 2000세대 이런 데도 실제로 가서 보려고 그러면 매물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있는 것도 안 판다고 하시니까. 네, 계좌를 그래서 걷어들이죠. 한 두어 번 가셨다가 막 조급해지셔가지고 뭐라도 사야 되겠어요 하면서 막 사시는 분들이 네. 막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뭐 마포나 성동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갭 껴놓고 또는 전세 껴놓고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제 그러한 수요들도 다 몰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요런 불장 분위기면 이제 네. 627 직전의 느낌인 곳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정부가 어쨌든 수요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또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루머지만 뭐 대출을 한도를 더 막겠다. 네.
뭐 토어제도 한다. 뭐 네. 근데 당장 토어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뭐 규제 지역 발표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출 돈줄을 맞겠다는 쪽으로 네. 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으로는 97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LTV가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50%였는데 97 대책에서 발표된 게 40%로 낮아진 네. 거잖아요. 이 40%로 낮아진 거는 사실상 막 30억, 20억 이상의 구간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15억 이하의 규제 지역 아파트에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5억 이하도 사실상 DSR 소득 상환 능력 범위만 되면 6억까지는 대출이 됐는데 거기가 40% 밑으로 막혀버리니까 6억까지도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5억 이하가 키 맞추게 하는 곳을 차단했다. 사전에 차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70%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70%에서 40%로 갑자기 급감해서 낮아지니까 오히려 뭐 15억 이상에 대한 규제였다기보다는 키 맞춰서 따라 올라가는 갭매우기 아파트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세 껴놓고 만약에 거기에도 이전에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 2억 원까지 밖에 이제 못 받는 그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대출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더 세지고 앞으로는 더 세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마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텐데 지금 6억 정도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한도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뭐 총량이 다 꽉 차서 뭐 대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으니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6억 대출은 잘 나옵니까 현재? 나오긴 사실상 하려나? 이게 아시다시피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내 방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랑 저희 같은 이제 대출 전문가 분들에게 또는 상담사 분들 또는 모집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접수를 이제 하시는 게 또 달라져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올해는 막혔다고 보고 있거든요. 11월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직접적으로 지점에 내방했을 때는 총량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쪽에 접수를 했을 때는 1금융권은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 2금융권 위주로 지금 실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3%대 중 후반으로도 대출 금리를 형성해서 오히려 1금융권보다 대출 금리를 좋게 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네. 하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소득이나 신용 점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리가 이거는 사실 특판 금리고요. 이제 천차만별인 거고 보통 보험사 같은 2금융 같은 경우에는 4%대 초반 중반으로 1금융권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DSR이 40%에 국한된 게 아니라 50%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면도 그렇고 금리면도 그렇게 1금융권보다 낮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네. 사실 뭐 1금융이든 2금융이든 결국에 이제 그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상담사 관련돼서는 지금 창구가 막혔다. 네, 맞아요. 이게 모집이. 정책 대책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왜냐하면 총량 자체를 대출 모집 법인에서 사실상으로는 많은 총량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창구를 막아놔야 총량 규제에 부합을 하고 더 이상 많은 대출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점에 내방하시는 고객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총량만 조금 열어놓고 크게 들어오는 총량들은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대출 쪽에 돈줄을 옥죄인 건 맞는데 맞습니다. 옥죄 나도 지금 사람들이 집 사러 오니까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9월 말 10월 되면서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좀 정체가 되는지 아니면 더 뜨거워지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금융권이 막히면 사실상 2금융권까지는 저는 대출 안 받을래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편견이 좀 있으세요. 사실 2금융권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시용 점수가 많이 뭐 더 급감을 네. 하거나 또는 불리해지거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2금융권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요 어떻게든지 되는 은행 찾아주세요. 제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요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융 소비자분들의 형태나 심리 자체도 많이 조급해지시고 불편함도 많이 겪고 계시고 이러한 건 오히려 더 세지면 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금융권이라고 총량이 많이 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남아있을 때 3개월 전에도 좀 접수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없나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까 지방으로도 좀 문의가 있다고 했는데 네. 뭐 얼마나 늘었는지 뭐 많이 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2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1금융권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은행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랑 다른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2금융권은 굉장히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도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도 같은 은행이라도 조합이라도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총량이 막혔다. 근데 또 새마을금고 다른 지방에 있는 지점은 또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총량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 목표, 또 실적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많이 막혔다면 지방의 총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나 하고 많이 이제 찾아보시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호재를 입어서 영어점장님들이 금리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많이 모시고 와달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데 지방에 있는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금융권은 거의 그러는 게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상 뭐 그냥 서울 수도권 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부산 사람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물 중심으로 사실은 돌아가요. 매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뭐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지방이라 하더라도 너무 서울과 먼 지방이 아니라 그냥 경기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충청도 약간 요 정도에서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이런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문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좀 열려 있어서 네. 저도 그 보니까 막 갑자기 특판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싸게 나와요.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지방 지금 쪽에 뭐 수협 마지막 이런 데서.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쪽은. 네. 거기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쪽도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고 한 11월, 12월 되면 또 이제 거의 차면 또 이제 맞겠죠. 네. 풀팩의 대출력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풀팩님하고 지금 대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대출 규제 아주 강력하게 네.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막 다시 막 불장이 시작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저는 97 대책이 가장 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는 공급이 이번 정부 내에는 없구나라는 그러한 게 너무 시그널이 명확했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올라갈까? 그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기다리고 있으면 공공임대나 이런 공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런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에도 사실상 지금 많은 공급이 착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오를 곳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미 강남의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찍어주는 신고가가 조금 멈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규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강남에 지금 신고가가 잡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동네에서 뭐 형님 따라간다 이렇게 갯매우기 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어포삼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포레온은 30억이에요.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3억의 분양가를 시작으로 30억까지 찍었는데 이게 급격한 하락장을 맞을 것인가? 오히려 이번 정부 내에 40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잠실 시세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에 큰 이제 반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고가 경신을 막지 않는 이상 아래에서 갯매우기 현상으로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고 사실상 그거를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되지 않더라도 신고가는 한 건 두 건이라도 그게 신고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밑에 가격을 바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면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즉 매도자가 급해서 매물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또 그런 시장도 아니고 막상 임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매도자가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공급은 없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또는 동작, 강동, 광진 등등 해서 어디까지 번져 나갈까, 얼마만큼의 상승 여력을 가질까가 문제지 이 흐름이 멈춘다 그렇게는 생각 안 들고요. 세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보유세 강화라든지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게 이제 안 되면서 더 강력해지고 플러스에서 대출이 조금 첨가되는 방향으로 좀 더 가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로얄동이 9억 7천에 나왔고 좀 저층이 9억 5천 정도 나온 데가 있었는데 로얄동이 9억 7천에 거래가 딱 되니까 네. 바로 이 저층 매물들이 다 9억 7천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로얄동이 이제 10억으로 다시 네.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래량이 작아도 결국에 신고가가 하나 나와버리면 내 것도 비싸졌구나라는 네. 그 효과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좀 이렇게 순환이 많이 되거나 네.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만 톡 튀고 다시 좀 내려갈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매물이 많으면 고를 수 있잖아요. 네. 내려 있는 그 저매물 잡을래 굳이 저 신고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결국에 이제 고가 주택들부터 다 지금 보유자들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으니까 네. 내가 이걸 판다고 해도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전세 끼고 사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네. 여기서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갈아타기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급한 매물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거를 팔고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수요는 오히려 적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기 전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오히려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3개월을 더 연장하면서 네.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장은 추가로 더 지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다들 뭐 마포나 성동 이런 데들 다음은 뭐 여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토어제로 아마 매수 자체를 좀 막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출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실 규제 지역 지정보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출을 제가 이제 정규 강의에서만 여러 가지 꿀팁을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포 성동에 갭 투자가 막혀 있지만 대출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서 뭐 자본금 10억인데 사실상 6억 받아서 16억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30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출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지역 확대 지정보다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이 훨씬 대출에서는 타격감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토어제가 어쨌든 확대 재지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좀 대출 쪽이 또 막힐 수 있으니 네. 그러면은 거래량도 약간 좀 줄고 좀 네. 매수세도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네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토어제를 뚫고 그럼 결국 사신 분들은 결국 네. 실거주를 하니까 그쵸. 전월세 물량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더 대란이 일어난 거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LTV를 요번에 40%로 낮춰놓은 네. 그 대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대출 규제 6억으로 다 막아놨는데 네. LTV 40%가 뭔 의미냐라는 네.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거에 대해서 현재 뭐 영향은 별로 없는 건가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15억 이하의 키 맞추기 하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저희가 6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40% 미만으로 또는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면 6억까지도 못 받는 거니까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뭐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라든지 내 집 마련하시려는 수요가 자본금 에쿼티 비율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15억 이하의 타격감이 굉장히 큰 LTV 40% 규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책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 지금 그 규제 지역이 될 만한 곳들은 다 2, 30억대들인데 거긴 못 잡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규제 지역을 네. 엄청 늘리려고 하는 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왜냐면 6억으로 보다도 더 낮게 적용 받으려면 네. 한 10억대들까지 규제 그러니까요. 지역을 하려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 97 대책 때 LTV 40%를 보면서 15억 이상은 못 잡는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지역을 끌어올리는 거를 그냥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 뭐 서울 25개구 전역 조정 대상 지역, 뭐 그다음에 경기도 뭐 갑자기 뭐 한 방에 그냥 풍선 효과 없다. 우리는 그냥 한 방에 간다. 뭐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 차일 것 같기는 네. 한데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적으로 묶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건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보통 옛날 같았으면 규제 지역도 이렇게 한 네. 칸 한 칸씩 가면서 그거 맞아요. 피해서 또 옆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 한번 네, 했으니까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예 하면 그냥 완전히 묶겠죠. 한 번에 그냥 30개 막 쫙 해가지고 그냥 네. 다 그냥 LTV로 막아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출 규제를 뭐 4억을 한도로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가 똑같은 효과잖아요. 네, 조정 맞아요.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을 확 그냥 묶어버리면. 묶어버리는 거나 도출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나. 저도 지금 그게 좀 걱정인 게 지금 네. 경기도권에 지금 한 8에서 14억대들 막 지금 불장인데 그쵸. 거기다가 딱 그 규제 지역 해버리면 대출 팍 막힌다.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고가 지역은 토어제로 막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네. 막고 이번에 또 그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를 0으로 병으로 해버렸어요. 만들어 버렸죠. 이거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인지 한번 얘기해 이게 주세요. 사실상으로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도 개인 대출로 풀 것인지 아니면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로 풀 것인지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개인 대출이 워낙 총량도 그렇고 DSR 규제 때문에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규제 지역에서 DSR 보지 않고 30% 그다음에 네.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니까 시설자금 대출 자체가 막힌 건데요. 이 매매 임대 사업자의 또 전세 반환 이런 생활안전 자금격의 그러한 운전자금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사업자의 대출은 이제 잔금 대출이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이 경매에서 이제 매매 임대 사업자 할 때도 전입의무가 생겨버리는 거고 6억의 한도 제한이 있어버리니까 경매 시장도 얼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네. 받는데 실거주 의무를 하라면 해버리니까. 누가 하라는 거예요 경매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또 다시 매물, 그러니까 임대 매물인 거죠 이제는 네. 전월세 매물이 또 줄어드는 효과로밖에. 그러면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네. 그러면 대출이 지금 어려운 건가요? 현실적으로? 대출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법원에서 보면 이렇게 찌라시 맞아요. 같은 거 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나한테 맞는 대출 상품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사실 불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사실상으로는 좀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또 방법은 있다. 네, 방법은 아.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합법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편법적인, 변칙적인 그러한 경락잔금 대출의 상품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 시장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어쨌든 빚 문제를 해결을 해결해야 하려고 되니까.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마비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것도 약간 좀 변칙적인 거라도 어떻게든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네,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막혀 있는 막혀 상태다. 있습니다. 그 정책 자금 대출 쪽은 지금 어때요? 정책자금 대출도 사실 총량에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 DSR 도입이 된다 안 된다라는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은 여전히 DTI 즉 이자 상환 능력만 보고 이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총 이제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2억 원으로 낮아졌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도 9억 원까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네. 있는데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4억까지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이상 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DSR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소득이 높거나 부채가 적은 분들 위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DTI와 DSR의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정책자금 대출은 아직까지는 DTI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부담과 이자만 갚아야 되는 부담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1금융권 은행에 가면 2억 원의 대출도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정책자금 대출 같은 조건이면 3억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총량이 2억으로 묶여 있으니까 2억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도 DSR 보는 것보다는 DTI 보는 게 훨씬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은행 재원 대출처럼 DSR로 된다라고 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 그리고 이런 진짜로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다. 현재는 DSR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바 없다 정도인 거고 여전히 뭐 그런 얘기들은 없는 거죠. 나오고 있죠. 충분히 뭐 이 정책자금 대출에도 DSR 도입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도입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거 되면은 또 뭐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쵸. 그냥 한도가 또 엄청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분들 그쵸. 입장에서는. 네. 거의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네. 네. 나올 수밖에 이게 없죠. 내년 된다고 해서 뭐 풀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불장이 이어지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하락기가 되어야 규제가 풀리는데요. 네.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규제가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건데 여기에 거시 건정성 강화, 즉 이게 거시 건정성 강화가 결국은 대출 규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공표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엔 좀 요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1금융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도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정책에는 없었던 신기한 규제 같은 걸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 뭐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대출이 막힌다는 거예요. 네.
그 특정 은행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추가 규제들을 막 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은행 자율적으로 DSR 관리,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신 고객님을 무조건 나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걸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 규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은 이 정도 이하의 금리는 형성하지 않겠다. 또는 MCI, MCG 같이 반공제를 무조건 하고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텐데 괜찮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대출을 못 나가게끔 많이 못 나가게끔 이런 형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해주기 싫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게 막 덕지덕지 붙는 네, 거군요. 네.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그런 네, 걸로. 약간. 그거는 약간 이미 우리는 이번 올해 연도 총량 다 했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좀 은행마다 지점마다 좀 다를 수도 많이 다를 수 있죠. 있겠네요. 네, 은행 자율적으로 총량 관리, DSR 관리가 시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금융 소비자분들만 불편해요. 발품을 하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다 가봐야 되니까 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냥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얘기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만약에 하면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 뭐 있으세요? 말하면 그렇게 될까봐 말하는 대로. 네. 말하는 대로. 사실상 우리가 문정부대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에 15억 이상의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6억까지는 나올 수 있게 해놨는데 충분히 이것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15억 이상이 아니라 뭐 12억 이상 또는 9억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이제 9억 이상은 LTV 40%가 안 나오고 20% 그다음에 9억 이하만 40%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LTV 비율을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1주택자의 일부로 뭐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DSR이 지금은 40%까지 열려 있는데 뭐 30%까지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충분히 카드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결국에 조이면 네. 그 627 대책처럼 잠깐은 또 이렇게 얼어붙겠지만 결국에 또 돈을 모아서 다시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도 15억 초과의 대출 제로여도 어떻게든 돈 구해와서 더 사서 엄청 올랐는데 대출 규제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그냥 배고픈 아이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때려서 우는 거를 그냥 막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계를 없앤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자체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온도계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슬프지만 지금의 시장은 2020년도도 아니고 오히려 2017, 2018의 시작인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네, 네. 뭔가 또 계속 규제가 나오고 그거 피해서 또 사고 네.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마 풀팩님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지금 나 집 사려고 한다. 그럼 벌써 지금 10월이니까 네. 지금 집 사가지고 가계약금 넣고 잔금하면 대충 12월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연말 되면 대출 안 나온다. 네. 그럼 나 지금 딱 연말에 잔금인데 네. 이거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연말 잔금으로 하지 않고요. 내년 초 잔금으로 다 미루세요. 1월로 바꾸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총량이 그때는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 연초가 되면 사실은 총량이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확실히 더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접수 자체도 안 받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1월 잔금권 해서 아마 12월에 열릴 은행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한 은행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잔금일 기준으로 보통 2개월 전에 받기 때문에 지금 접수권이 들어가면 보통 연말 잔금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또 대비해서 1월 잔금권이 또 11월에 거의 대출 접수가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거의 막혀 있는 거라서 또 2월까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많이 또 조건이 좋지 않게 안 나오는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적어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담보대출 중에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에도 받아주는 일부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수 물량, 총량을 좀 잡아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으로 잔금을 좀 미루기를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오히려 매도자분들도 돈 이제 사고 날까봐 내년으로 미뤄드릴까요?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매수 시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매도 그 잔금일 자체만 뒤로 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빨리 그 잔금 받아서 자기도 그 다음에 그렇죠. 규제 나오기 그게 전에 문제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매물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잔금을 늦추려는 매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도인도 잔금을 좀 늦춰줘도 된다라고 하면 좋은 매물이다 하면 잡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네. 11월 1일에 내가 이제 대출 받으러 가서 이제 자서 사인하러 네. 갑니다. 근데 12월 30일 잔금이면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날인데 10월 그러니까 1월 뭐 10일로 잔금일을 써놓은 계약서라면 나오는 나올 거예요? 수도 있죠. 아. 그 은행의 총량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 은행이 말해줄 겁니다. 어차피 이제 가심사 들어갈 때 저희 은행에 이번 달에는 총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잔금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할 수만 있다면 뭐 1월 1일이라도 해놓으면 예. 좀 낫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월 그나마. 1일은 이제 영업일이 안 아니니까 되니까. 그다음 아. 이제 영업일 맞춰서 1월 잔금으로 할 1월 수 초 있는 정도. 곳을 좀 알아보면 되는데 1월 잔금권은 사실 지금 열려 있는 접수 받아주는 은행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바품을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말 잔금으로 총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 다시 오세요. 또는 추석 이후에 다시 오세요.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대출도 이제 연말까지 또 겹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더 조급해지고 네, 막 걱정도 맞아요. 하고 이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전세 시장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주인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한 3%대 초반 또는 중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으로 예치한들 뭐 월세 받는 거에 비해서 큰 이득이 별로 없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세 에스크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즉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계좌로 넣어놓고 네. 나중에 나갈 때 그걸 돌려주는 형태를 또 도입 여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연장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전세 사기 범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그러니까 네. 그런 위험까지도 이제 별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지 않고 지금 전세 주면 2년 또는 또 갱신권 쓰면 4년인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또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리고 전세입자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많이 못 받는데라고 네. 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가려는 게 훨씬 많아지죠. 그 네. 아까 말씀하신 전세 에스크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데 물론 뭐 100%를 다 뭐 맡겨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일부 뭐 10%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더 빠르게 전세가 좀 사라질 수도 네, 있다. 네. 요즘에 그런 대부분 반전세 쪽으로 많이 네, 가는 반전세랑 거죠? 월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출 받는 분들도 네. 대부분 이제 뭐 반전세 계약, 뭐 5억에 15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네. 경향을 좀 보인다. 전세를 다시 주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확률은 별로 없을까요? 집주인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잔금일과 동시에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 에스크로 이러한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세란을 또 걱정하는 그러한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반전세나 월세 그렇다고 해서 또 월세 위주로 또 가기를 그렇게 또 선호하지도 않는 게 이게 또 세금적인 부분에 있으면 또 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사실은 전세 주기 좋은 그 집주인도 원하는 선호하는 집주인도 세입자가 안 되는 세입자 네. 조건으로 인해서 안 돼서 전세를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627 대책 나오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신축 아파트 네. 입주할 때 전세 뭐 맞추는데 네. 그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네, 있나요? 맞아요. 거의 어. 그래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사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좀 회피하는 목적으로 그다음 이제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사실상 등기를 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다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청약이나 분양권 이제 투자를 하셔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자다. 또는 만약에 동시 세팅을 하려면 현금만 충반한 즉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그런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전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맞추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사를. 이전하고 네. 1월 2일에 전세가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게 받아주는 은행들이 있어요. 한 2, 3일 정도 텀 주면. 근데 이게 점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매매에
것과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 시기 자체를 지금과 같이 2, 3일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이렇게도 3개월 정도.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그렇게 거 될 할 것 확률 같습니다.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갭 투자를 또 막겠다는 네. 어떤 논리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그 신축의 그 뭐 올 전세 이런 것들 매물도 뭐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구하기가. 현금만 있는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내가 그 좀 싼 맛에 들어가는 네.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매물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매물들도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이미 잔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전세 제대로 시세대로 받을 거야 그렇죠. 하는 오히려 분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 지금 지속되고 있군요. 네. 요것도 좀 풀리거나 뭐 그런 기조가 없나요? 왜냐하면 이 정부 자체가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비실거주에 대한 즉 갭 투자에 대한 거는 전면 차단하겠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대책이 그게 있었잖아요. 그 1주택자인데 뭐 전세 대출 받는 거. 이럴 때 뭐 3억도 나와둔 것들 다 맞아요. 2억으로 낮춘. 네. 요거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SGI 같은 경우, 즉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3억까지도 최대 대출을 네.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 HF든 SGI든 허그든 다 2억 원으로 일원화가 됐죠. 근데 서울 수도권이고요. 지방에서는 여전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627 대책은 다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고요. 지방은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뭐 보증금 뭐한 2억 5천이나 뭐 3억, 3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3억에 얼마 뭐 반전세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래저래 반전세가 많이 늘어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네요. 네. 근데 이 반전세가 늘어나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매도 분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못 맞추는 분들이 급매로 뭐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적으로 되게 탄탄한 집주인들만 남잖아요. 네. 그럼 뭐 비워놔도 그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빈집이 점점 더 늘어날까봐 전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화가 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그냥 비워버리는 네. 사람들. 보증금 2억이니까 그냥 비워주겠다. 네, 뭐 머리 이렇게 아픈 되는 거 거죠. 싫다. 나는 비워둘 거예요라는 그런 사실 비워둘 예정 이렇게 해서 대출 접수 양식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 그래요? 있어요. 그냥, 오히려 네. 그러니까 새낀 매물들은 팔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지금과 같이 나는 갈아타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낮춰도 새끼어 있으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 월세입자한테 좀 이사비 주면서 좀 매도를 빨리 한다거나 또는 공실로 맞춰놓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실로 해놔야지만 사실 팔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빨리 올라가는 게 더 급하니까. 네. 그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원금은 임대인 뭐 이자는 임차인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계속 뜨거운 감자고 이것 또한 97 대책에서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세입자에게 DSR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 전체를 거의 무이자 대출로 쓰고 있는 건 임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전체가 대출 한도로 잡혀버리면 네. 다른 대출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DSR 계산을 또 도입을 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체가 우리가 DSR 계산할 때는 만기가 짧은 상품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24개월 또는 뭐 3년 제품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그러면 24개월로 나누었을 때 DSR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뭐 대출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뭐 실질 만기나 또는 뭐 30년 또는 40년으로 해줄 건가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봐야 이 영향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대인한테 그 DSR 뭐 원금으로 적용을 만약에 한다, 뭐 신용대출처럼 10년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사람은 이제 대출을 못 주택담보대출은 받는 이제 거죠. 안 나온다는 네. 수준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최대한 말 안 하고 싶은.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탈탈 털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꽤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상 이 전세자금 대출이 사라지고 전세 자체를 굉장히 원흉으로 보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네. 강하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원흉인가? 이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뭐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곳에도 전세입자가 현금 전세입자도 많고 거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한들
1금융권에서는 무주택자 기준 5억 가지고 그쵸?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매가는 계속 동반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방에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지금 지방이 불장이냐?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원흉이라기보다는 다른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 때문에 막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일원화된 정책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도 있고 네. 뭐 지금 만기가 와서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될 분들도 있는데 네. 전세 쪽은 대출 뭐 어떤 이자 이런 거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3%대 초중반 정도 형성되고 있어요. 초중반 정도. 네, 네. 근데 물론 개인에 따라 1주택자인지 또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신용점수나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초중반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만약에 2금융권에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융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떤 뭐 상황이셔서 받는 지금 거예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데 5억 말고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네. 또는 내가 1주택자인데 2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 이런 말은- 분들은 모든 이금융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점에서 받아주는 은행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까다로운 게 보통은 다 전세권 설정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매도인의 협조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집주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상품들도 있는 거예요? 전세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는 안 네. 되는데 2금융권에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억이 한도여도 뭐 예를 들어 7억이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 해도 그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자 상환 능력이랑 소득을 더 강화해서 심사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네. 되는 곳이 뭐 혹시 많진 않지만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전세 매물은 점점 좀 줄어들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적인 것도 그렇고 대출적인 것도 메리트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가 나오는 매물도 별로 없고 보통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가격을 동반 하락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막혀가고 있고 신축 자체의 공급 자체도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렇게 공급 자체의 속도도 늦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전세 에스크로라든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의 보증 비율 축소라든지 그리고 DSR 강화로 인해서 심사 능력이 강화되어 버리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시장 상황이 전세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전세 자체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 그래서 네. 한 번 전세가 나오면 또 전세가가 상승되어 버리는 약간 그런 왜곡된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도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거래를 못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세의 대체제가 또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상승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월세도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월세를 또 전월세로 전환시키면 또다시 또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월세로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예 뭐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는 또 금융소비자 약자들이 보는 그런 게 또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다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나마 부모님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뭔가 거래도 하고 전세도 살고 하는 거고 웬만한 분들은 뭐 월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고 원흉이고 나쁜 것이다 이러한 그런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대출은 사실상으로는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안전한 레버리지 수단인데 그러한 안전한 수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능력 저는 이제 그걸 대출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출력을 좀 기르는 방법 방향으로 좀 이게 사회가 나가면 좋겠는데 보통은 아직까지도 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 자체가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라 더 옥죄라 이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더 대출 받아서 아직도 뭐 영끌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나 인식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대출은 점점 더 줄어들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풀팩 강현옥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출도 받기 힘들고 뭐 전세도 어렵고 뭐 월세밖에 답이 없는데 이거 네. 월세 가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집을 살려고 알아보면 또 계좌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다고 여기는 조금 조용한 동네는 사기 싫어. 여기 막 핫한 뜨거운 동네만 사고 싶어. 막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 네. 아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매수도 그렇고 좀 어려운 시장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매우 어려운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비법 이런 빈틈 전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상급지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그래도 뭐 네. 어떤 그 정부 규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아직은 있다. 네,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네,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다 보면 분명히 방법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제일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주택 있는 분들은 그나마 뭐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가려던 동네가 지금 뭐 순식간에 5천 1억 올랐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 중에서 내가 충분히 현금 여력도 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고 좋은 입지가 있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직 좀 자본력이 부족하고 내가 우리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안 돼서 최대 대출 한도 6억 원까지도 아직 못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이 계좌가 나오면 바로 내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규제 지역이 되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면 급한 매물들 나중에 내년 되면 또 매도자 입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을 또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 즉 공부가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현금력과 자본력과 대출력이 있고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소득도 그렇게 많이 받쳐주지 않아서 6억 대출도 못 받고 공부가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떠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 네.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상 제일 부러웠던 분이 누구냐면 2023년도에 제가 부익남 TV에서도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네. 사실 댓글들이 엄청 엉망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으라는 거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도 갭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지금 10억 이상 오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강동 준시축이라든지 또 가려고 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미 2년이 지나서도 갈아타기 시즌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출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입지의 퀀텀 점프를 이루신 분들인 거고 그때 이제 한 번 더 전세에 머물거나 업그레이드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때는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최고가에 잡는 거 아니냐라고 다 걱정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그때 활용 가능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사실상 지금과 같은 규제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본이 낮으신 분들은 청약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몸값, 즉 DSR을 올리기 위해서 소득을 좀 높이시면서 계속 시장에 머무르시면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네. 소득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뭐 비싼데 당장 대출도 막히고 해서 좀 이게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대출 한도를 뭐 정책 뭐 이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건가요, 이기는? 사실상으로는 지금 뭐 정책자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 대출이 뭐 1, 2금융이 DSR 40% 50% 그다음에 DTI 60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대 대출 한도인 6억을 아직 못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좀 더 몸값을 키우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6억이라는 게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가 옥죄어 있는 상황에서도 6억까지는 내줄게라는 거는 6억까지는 정도는 받아서 집을 마련해도 되고 갈아타기를 해도 된다라는 신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내 몸값과
세금을 좀 올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이 되면 사실상 좀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꼭 이제 급한 매물들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유 처분 매물들이라든지 이런 매물들이 꼭 한두 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매물들이 오히려 진과 같은 신고가보다는 좀 낮춰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좀 많이 높여 보시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기회를 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5월이 또 5월 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되기 전에 또 이제 나오는 매물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양도세 중과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후순위 대출이 지금 막힌 건가요? 막혔죠. 왜냐하면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전입을 6개월 내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순위 대출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정책 내에서 해야 최대한 된다.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은 가능합니다. 지방은 여전히 그 후순위가 네, 가능하고요. 네. 근데 지방 후순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지방도 사실 오를 곳은 오르잖아요. 네. 공급이 정리된 곳이라든지 신축단지 위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군지 위주로도 충분히 대장단지 위주로는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번 내가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여전히 대출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뭐 능력 안에서 최대한 움직여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1주택자분들이 사실 더 골치 아픕니다. 맞아요. 무주택자분들 그냥 사면 그만인데 이분들은 팔고 사야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정말 어려운 꼬여 있는 판인 것 거죠. 같아요. 네.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1주택자는 사실상 처분을 해야 그 자금으로 그 다음 텀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처분을 빨리 잘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맞춰서 그 가격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더 빨리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매도를 하고 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매도하고 바로 간다라는 전략으로 하셔야 이번에 좀 이렇게 낙동강 오래 할 신세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 집은 팔았는데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못 잡아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내 집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집을 빨리 팔고 그 다음 집을 바로 잡는 이 텀을 굉장히 줄여야 되겠죠. 요즘에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쨌든 팔고 가야 되니까 우선 매도하고 집을 사러 갔는데 막상 사겠다고 하니까 계좌를 안 줘요. 네. 이 완전 그러니까 낙동강 너무 오리야 되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사리 팔지도 못하겠다는 걱정들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동시에 거래를 해야 그러니까 돼요? 부동산 소장님 지금 이제 임장을 많이 다녀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저희 네. 상황을 다 얘기한 다음 소장님 저 지금 이렇게 해서 팔려고 했고 이 정도 가격이 내놨으니까 보통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해주세요. 매도권과 매수권을 동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팔려야 여기에 매수한다는 걸 아시니까. 네. 그래서 한 부동산에 매도권과 매수권을 같이 내둔 그런 분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매물을 잡기 위해서 소장님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내가 이 가계합금 들어오면 바로 여기 가계합금 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임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계좌를 줘야 되고 여기도 네. 계좌를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되는. 잠깐만요. 제가 계좌 받으면 할게요 하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이 있으시고 바로 털린 즉 내 집이 네. 처분된 분들이 유리한 시장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정책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게 사실은 되게 유리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한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 금리는 좀 싸도 이거 집 못 사겠다 네.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진짜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보금자리론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6억 미만의 매물을 잘 잡아서 그게 한 7억 정도 되는 매물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빨리 이제 잡으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도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근데 자본금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차라리 6억의 매물을 잡는 것보다 좀 더 은행 재원 대출을 많이 받아서 8억 9억인 그 매물을 잡는 게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금리 은행하고. 차이가 이제 비니돌 같은 경우는 2%대고 그다음에 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4%니까 당연히 1.5% 이상이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나는 정책자금 대출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한도와 급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은행 재원 대출을 통해서 급지를 높이려고
하시는 거죠. 이자라는 것도 결국에 뭐 매수한 뒤에 내는 건데 네. 한도가 내려가 보니까 매수 자체를 못하는 네.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약간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근데 거죠. 뭐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상승률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출이라는 것도 저희가 좋은 빚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네. 오를 집에 저희가 대출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오르는 여력과 확률 자체가 가격은 과학이잖아요. 사실상 사람들의 그 심리와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5억이 6억이 되는 것보다 8억이 10억 되는 게 훨씬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큰 곳에 제대로 된 입지에 있는 곳에 파킹을 하는 것이 대출을 같은 원리금 상환을 할 때 부담이 덜하고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자에 집착할 필요가 네, 없을 수 없고, 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입지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규제 지역으로 전 지역이 다 묶여버리면 억울하게 묶인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입지는 네. 괜찮은데 그러면 그런 곳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조건이고 보통 한 연봉 5, 6천 정도에서도 많이 움직이시는데 한 5천이신 분들은 한 3억 이상 대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의 자본에 따라서 뭐 평수를 낮춘다든지 충분히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정책자금 대출은 2억으로 막혀 있고 4억으로 막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택 가격 자체도 막혀 있는 거니까 뭐 5억 이내, 6억 네. 이내, 9억 이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입지는 낮추지 마시고 오히려 평수를 조금 낮춰서 좋은 매물을 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자는 뭐 한 1, 2%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지만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 정도 차이 1% 정도. 네, 그 날 수 정도면 있는데. 뭐 엄청 크다고 말하기도 뭐하죠. 뭐 금액으로 네, 봤을 때. 얼마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각 가정별로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같은 매물을 또 놓고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자본금에 이 입지를 사는 게 맞는지 본인의 자본금과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매물을 잡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 6억대 매물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본금, 대출력에 비해서 너무 낮은 매물을 보지 마시라. 네, 충분히 최상급지로 갈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6억으로 제한이 되니까 내 능력을 못 쓰지만 반대로 지금 뭐 연봉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5, 6천 뭐 이런 분들 뭐 1억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내 능력 최대치로 써도 규제 한도 안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반대로 LTV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LTV 규제는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은 97 대책 때문에 LTV 40%로 내려와 있고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70%입니다. 70%. 네. 근데 이게 비규제 지역이 지방까지도 비규제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은 LTV 뭐 생애 최초도 80%인데 6억 제한도 그냥 없애고 DSR 보지 않고 지방은 완전히 열어줄 거면 확 열어주면 사실상으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로 하는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지방분들도 같은 비규제 지역의 70%면 나 그냥 서울에 집 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세금적인 거, 대출적인 것도 조금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오히려 지방은 규제를 좀 풀면서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정책자금 대출도 지방 특화형 정책자금 대출, 지방 특화의 보금자리론 이런 게 네. 조금 나와서 지방 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약간 차별화는 했지만 큰 의미는 없나요?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627 대책이 너무 세버렸고 그다음에 네. 97 대책으로 그리고 총량으로 이미 다 스트레스 DSR을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 혜택을 준다는 거를 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다고 가능한 거죠. 근데 저희도 사실은 6억 원의 대출 규제가 네. 나왔을 때 그러면 지방으로 달려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 오히려 더 불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을 막는다고 해서 지방으로 다 달려갈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방 시장이 불장이 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에 더 매물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아직 수도권 안에도 뭐 전혀 뭐 온기가 안 느껴진다는 동네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훨씬 많죠. 그런 쪽으로 더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들기도 들고 그 지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뭐 받을 방법이 뭐 거의 없나요? 없죠. 없어서 사실상으로는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로 많이 풀고 있었는데 그 또한 막혀버렸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고 하는 그런 매매 매수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완전히 무주택자랑
시장, 1주택자인 실수요자 시장이다. 근데 이 실수요자 시장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실수요자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인구수도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는 좀 관망을 해줘야 하고 되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그 수요가 엄청나게 큰 거라 여기가 좀 지금 자극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뭐 잠깐 말 나와서 그럼 다주택자분들은 딱히 지금 뭐 대출 생각하지 마라. 그냥 뭐 없다. 다주택자분들은 오히려 세금 걱정을 조금 아. 하셔서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네, 조금 이렇게 체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이나 네. 뭐 이분 내보내고 집을 비워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걸로도 대출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좀 밀어 넣어서 할 수 있는 은행들도 있기는 있어요? 한데, 네, 굉장히 지극히 드뭅니다. 어. 예,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네. 또 이제 상담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된다는 게 뭐 금액으로 치면 뭐 어느 정도나 그것도 이제 627 대책 전에 매매 계약권, 전세 계약권 이런 거 다 조건을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세입자를 어떻게 구할 건지 LTV 비율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근저당 설정 금액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또 걱정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꼭 뭐 이렇게 옮기고 이게 아니라 이미 사긴 샀어요. 뭐 예를 들어 6월 28일 이후에 뭐 사긴 사셨는데 네. 순수하게 나는 여기 이미 뭐 전세 낀 물건들밖에 살 수가 없어서 우선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세 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해야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627 대책 전에 매매권, 그다음 627 대책 전에 전세 임대권은 살려주고 있는데 그 이후는 이미 내가 규제가 나왔는데 했어라고 하고 이제 봐주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그 이후 거는 좀 힘들다. 그러면 근데 1억 대출인가요? 1억이죠. 왜냐하면 생활하는 자금 대출의 일종이니까. 근데 또 이것 또한 이제 총량이 풀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 가서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거 보면 지금 이제 27년 거를 논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26년의 후반기도 알 수가 없고 하반기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좀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실 때 그리고 필요하실 때 한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희한테도 문의를 주시고 하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그때 확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627 대책 전에 집을 사셨고 그 전에 전세도 이미 맞춰놓으신 네. 분들 이제 뭐 계약갱 신청권 쓰네 네, 만에 네. 하는 분들 조만간 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구제되고 있어요. 총량이 있으면.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다주택자면 네. 전세금 반환 대출이 나와요? 네, 전세금 반환 대출이 그전 종전 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LTV DSR 범위 내에서 나오는 범위 내에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원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그 6억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6억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면? 6억 제한은 주담대에 대한 구매 자금 대출인 거고 네. 이거는 생활하는 자금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LTV DSR 범위 내에서 전세 반환 보증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그러면 나옵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50%에서 40%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40%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로? 옛날 그 50% 627 대책 해준다는 전에 걸로 가는데 그 또한 전세 반환 자체가 그 LTV 범위 내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50%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1억 원 이상도 가능한데 LTV DSR 범위 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6억 한도 이거는 매매 잔금 대출권이고 이건 네. 생활안정 자금 대출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기존의 어떤 종전 그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 되니까 네, 개별로. 뭐 627 대책 이전에 과는- 하신 분들은 네. 뭐 과거랑 똑같다. 1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뭐 비아파트 쪽 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퇴거 자금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것도 팔아야 돼서 공실로 둬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쪽 뭐 특히 오피스텔은 지금 대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출 규제를 피한 수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LTV 50%. 네. 그게 6억 원 한도에 제한이 되지가 않아요. 네. 뭐 타워 팰리스도 그렇고 네. 뭐 공동형 롯데캐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피스텔도 함께 섞여 있는 곳 있죠. 네. 거기는 그 DSR과 LTV 범위 내에서 7, 80%까지도 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보통은 지금 627 대책 때문에 6억까지밖에 못 받는데 여기는 15억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고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같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피스텔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데 매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개인 대출로 풀 건지 사업자 대출로 풀 건지도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는 매매 임대사업자로 풀 건지도 또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출보다는 훨씬 많이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저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처럼 굉장히 입지가 받쳐주고 그리고 가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곳에 오피스텔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이게 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의 오름폭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꽤 많거든요. 네. 아파트는 오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시세 트래킹을 보이는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피스텔이 다 수혜를 받는다. 대출이 풀려 있기 때문에 글로 가셔라. 그렇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변칙성 상품으로 즉 대출이 풀려 있는 곳에 매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품을 보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20년, 21년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네. 도생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아파텔 이러한 그 대출 수요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곳 때문에 묶여서 계륵같이 처분이 안 되고 세금을 더 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입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곳이고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곳이면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에 벗어나서 너무 좋은 상품이지만 네. 이게 입지의 동반 상승, 가격 여력 상승이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뭐 70%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자 대출로 풀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그게 이제 개인 대출로 풀 경우에는 어차피 LTV, DSR 범위내예요. 네. 어차피 그거는 그런 거고. 네.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40%로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4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도 40%만 네.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도 사실상 상품이 또 되게 다양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LTV 40% 그다음에 DSR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쨌든 훨씬 낫네요. 네. 다른 근데 이제 거에 개인 비해서. 대출로 많이 사실 안 풀고요. 보통은 다 사업자 대출로 많이 푸시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피스텔이야 뭐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대출을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상품인 건 아니잖아요. 네. 좋은 상품인데 대출이 좀 풀릴 때 뭐 그렇죠.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출력 전에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입지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대출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후 관계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전문가시죠. 풀팩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니까요. 요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